제가 80평생을 살아오며 깨달은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께 나눠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들 말합니다. 저 사람은 팔자가 좋아서 평생 편하게 산다. 나는 타고난 복이 없어서 이 고생을 한다. 그런데 제가 80평생을 살아보니 그 말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노년의 행복과 불행은 하늘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젊은 날부터 내가 어떤 습관을 길들여 왔느냐에 달려있더군요. 옛말에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또 덕이 팔자를 이긴다는 말도 있지요. 매일매일 좋은 습관을 갈고 닦으면 결국 인생의 끝자락에 가서는 평온하고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이 든 사람이 반드시 지녀야 할, 그리고 아직 젊은 분들도 미리 길러두면 좋은 그런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를 좀 풀어보려 합니다. 좋은 습관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 매일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비로소 몸에 배는 법이거든요. 첫째, 독립적으로 자립해서 사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우리가 흔히 독립, 자유, 행복이라는 말을 하지요. 행복하려면 자유가 있어야 하고 자유가 있으려면 먼저 독립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 친구 중에 60줄에 들어선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막 정년퇴직을 했는데 마침 아내가 멀리 자식 일을 도우러 집을 떠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평생 단 한 번도 손수밥을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빨래 한 번 제 손으로 해본 적이 없었지요. 모든 걸 아내와 자식이 다 챙겨줬으니까요. 아내가 집을 비우자 시집간 딸이 멀지 않은 동네에 살았는데 그래도 차로 한참을 와야 하는 거리였습니다. 그 딸이 매일 점심마다 밥을 지어 도시락에 담아서 오토바이를 타고 친정 아버지께 밥을 날라다 줬어요. 저녁에 딸이 일이 늦어지는 날이면 이 양반은 딸이 밥을 가져올 때까지 굶고 기다렸습니다. 라면 하나 끓일 줄을 몰랐고 밥솥에 쌀을 얹혀 밥을 지을 줄도 몰랐던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그게 결코 복이 아니라고요. 늘 누군가 시중을 들어줘야 하는 게 팔자 좋은 게 아닙니다. 아내가 없으면 자식이 시중을 드는데 그건 효도가 아니라 자식을 고생시키는 일이에요. 젊을 때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익히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지요. 대나무를 보십시오. 어디에 심어도 살아나고 어디서든 푸르게 자랍니다. 사람도 그래야 합니다. 몸져 누워 거동을 못하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제 손으로 밥 지어 먹고 시장에 나가 고기 한 점이라도 사다 먹을 줄 알아야지요. 값이 좀 비싸면 어떻습니까? 왜 늘 남에게 기대려고만 합니까? 젊을 때는 회사에 비서가 있고 집에 오면 아내와 자식이 다 챙겨주니 편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다 어느 날 홀로 남겨지는 처지가 되면 그제야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게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그러니 첫 번째 좋은 습관은 바로 스스로 살아가는 힘, 자립하는 습관입니다. 둘째,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고 손발을 올리는 것을 즐기십시오. 사람이란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나 한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거지 하루 종일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손발을 놀리지 못하면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절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서만 지내야 했지요. 하루가 어찌나 길게 느껴지던지요. 그저 빨리 이 시국이 끝나서 마음껏 돌아다니고 사람 많은 데 나가서 차도 한잔하고 여기저기 쏘다니며 몸을 움직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몸을 부지런히 놀리는 것, 손발을 움직여 일하는 것이야말로 사람을 민첩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주거든요. 반대로 몸 움직이기를 귀찮아하며 한자리에 앉아 생각만 많아지면 사람이 점점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집니다. 정년 퇴직하고 한 1년 만에 다시 만났더니 못 알아볼 정도로 변한 분들을 여러 봤어요. 직장 다닐 때는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활기차게 살던 사람이 은퇴하고 나니 할 일도 없고 어울릴 사람도 없어서 그저 멍하니 앉아만 있다 보니 얼굴에는 생기가 사라지고 몸은 늘어지고 살은 처지더군요. 그러니 젊든 늙든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고 손발 놀리는 일을 즐기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셋째, 늘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세상 소식에 밝으십시오. 사람이 서로 만나 몇 마디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가 다 드러납니다. 아는 게 많은 사람인지 부지런한 사람인지 세상 흐름에 밝은 사람인지 아니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인지 몇 마디만 주고받아도 다 알 수 있어요. 예전에는 신문살 형편이 안 된다, 배움이 짧다 이런 핑계를 댔지요. 하지만 지금은 그저 게으른 게 문제일 뿐입니다. 스스로를 갈고 닦고 새로운 지식을 얻을 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라디오를 듣고 신문을 읽고 텔레비전을 보고 또 인터넷이며 SNS를 통해 세상의 온갖 일들을 알 수 있지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사람들과 더 잘 어울리고 더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늘 새로운 것을 익히고 배우려는 습관을 잊지 마십시오. 넷째, 사람들과 두루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화목하게 지낸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누구를 만나든 환하게 웃고 즐겁게 대하며 공연히 적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누구와 척을 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 밥그릇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내 삶에 직접 얽힌 사람도 아니라면 그저 밝게 웃으며 지내면 됩니다. 그 사람이 집에서 무슨 흠이 있든 그건 그 사람 가정의 일이지요. 나는 그저 이웃으로서 반갑게 인사 나누고 동네 모임에 나가 함께 어울리며 이야기 나누면 그만입니다. 마음 맞는 사람과는 좀 더 가깝게 지내고 안 맞는 사람과는 그냥 인사나 나누는 정도로 거리를 두면 됩니다. 만나면 인사하고 필요하면 몇 마디 안부 묻고 누구와도 다투거나 원한을 사지 않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가만히 보면 한쪽에 앉아 이 사람 흉보고 또 저쪽 가서 저 사람 험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좋지 않습니다. 시간만 낭비할 뿐 자기에게도 남에게도 아무 좋을 게 없거든요. 옛 시인의 시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보리꿀을 만들며 꽃을 사랑하고 물고기가 헤엄치며 물을 사랑하듯 사람도 살아가려면 이웃과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노래였지요. 별 하나로는 밤을 밝힐 수 없고 벼 한 포기로는 가을 들녘을 채울 수 없습니다. 사람 하나로는 세상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러니 사람들과 두루 어우러져 사십시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을지 몰라도 멀리 가려면 여럿이 함께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로 기대고 이끌어주면 먼 길도 힘든 줄 모르고 갈 수 있는 법이지요. 다섯째, 무엇이든 절제하며 사십시오. 특히 술과 색을 멀리 하십시오. 우리가 수도하는 사람도 아니고 욕망을 완전히 끊어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먹고 싶고 마시고 싶고 정에 끌리는 마음이 있게 마련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분별 있는 사람들인 이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든 도를 넘으면 해가 됩니다. 먹는 것도 그래요. 안 먹으면 죽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탈이 나지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하면 약이 되지만 무리하면 독이 됩니다.
아침에 3km쯤 걷는 거야 더없이 좋지요. 그런데 제 나이도 생각 안 하고 헐떡이며 뛰다가는 자칫 뇌졸중이나 갑작스러운 발작이 올 수 있습니다. 준비 운동도 없이 갑자기 무리하게 몸을 움직이다가 그저 기지개 한번 켜고 팔 한번 휘두르다 쓰러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 무엇이든 적당히 분수에 맞게 절제하는 것이 좋은 습관입니다. 그 정도는 각자 자기 몸 상태와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니 알아서 가늠하시면 됩니다. 여섯째,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십시오. 우리는 보통 아파야만 병원에 갑니다. 하지만 이 나이가 되면 큰 병이 생기더라도 일찍 발견하고 일찍 손을 쓰면 깨끗이 낫거나 적어도 더 나빠지지 않게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 석 달이든 넉 달이든 자기 나이와 형편에 맞게 정기적으로 검진받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거동이 불편하면 자식이나 손주에게 부탁해서라도 보건소나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으세요. 피검사, 소변검사,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지방간 같은 걸 두루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의사가 이렇게 말해주겠지요. 어르신 식습관을 좀 바꾸셔야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이 좀 높네요. 또는 당뇨 기운이 보이니 이런 건 드시고 저런 건 피하셔야 합니다 하고요. 제 아무리 똑똑하고 영리해도 의학은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내 몸이라 해도 전문가가 짚어주고 일러줘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 석 달에 한 번, 6달에 한 번이라도 정기적으로 몸을 점검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일곱째, 자신을 늙었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나는 이제 늙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절대 스스로를 늙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세요. 나는 늙은 게 아니라 그저 나이가 좀 든 것뿐이다. 얼굴이 조금 낡았을 뿐이지 마음은 여전히 청춘이다. 누가 어이쿠 요즘 많이 늙으셨네 하고 놀려도 늙긴 뭘 늙어 얼굴이 좀 주름졌을 뿐이지 속은 아직도 펄펄하다네 하고 받아치면 그만입니다. 늘 이제 늙었는데 거길 가서 뭐해, 늙어서 많이 먹어 뭐해, 다 늙어서 무슨 하고 입속말로 중얼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정해놨답니까? 나이 들면 반팔에 운동화 차림으로 테니스를 치면 안 된다고요. 55이든 60이든 젊은 사람처럼 입어도 되고 청바지를 입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날씨에 맞게만 입으면 되지요. 마음을 젊게 먹고 젊게 살면 그만큼 젊게 살 수 있습니다. 50밖에 안 된 사람이 벌써 다 산 노인네처럼 손주들이나 호령하며 앉아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스스로를 늙었다 여기지 않으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생에 정해진 팔자란 없습니다. 결국 내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남긴 시구 하나를 늘 곱씹어 봅니다. 몸은 부모가 주셨으되 고통이든 행복이든 배부름이든 굶주림이든 결국은 내 탓이라는 말이지요. 성격이 급한 사람은 매사를 서둘러 결정합니다. 첫 결혼이 실패했으면 차분히 돌아보고 교훈을 얻어 다음을 준비해야 하는데 빈자리를 메우려고 또 서둘러 아무나 붙잡았다가 두 번째도 그르치고 말지요. 그게 두 번 결혼할 팔자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신중하지 못하고 조급한 자기 성격 탓이에요. 가난하고 부유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상이 큰 재산을 물려줬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떼돈을 거머쥔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 대부분이 가진 살림은 제 손으로 땀 흘려 일군 것이고 알뜰히 아끼고 잘 관리한 덕에 모은 것이지요. 그러니 잊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정해진 팔자란 없습니다. 운명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갈고 닦아야 할 좋은 습관들이었습니다. 이런 습관들을 길러두면 나이 들어 훨씬 더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미 중년에 접어든, 그래서 한 가정을 짊어진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젊을 때야 누구나 좀 놀기도 하고 모험도 하고 덜어는 방탕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정도가 있는 법이지요. 즐기되 적당히 즐기고 제때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청춘이 지나 중년에 들어서면 대개 처자식이 있고 가정이 있으니 아내와 자식과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을 일궈가야 합니다. 그래서 중년의 가장들께 5가지 하지 말 것을 당부드리려 합니다. 첫째, 먹고 노는데 빠지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십시오. 먹고 노는 나이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일해서 벌어먹어야 할 나이예요. 지금이야말로 체력도 최고조이고 짊어진 책임도 가장 무거운 때입니다. 자식들은 아직 어려서 학교를 다니니 들어갈 돈이 한둘이 아니고 우리 부모님 역시 이제 노년에 접어드셨으니 돈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먹고 노는 건 좀 줄이고 일에 집중하십시오. 세상에 복권 당첨되거나 조상이 금덩이를 물려준 사람이 아니고서야 일하지 않고 부자 되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벌었으면 반드시 아낄 줄도 알아야 합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지만 새는 독에는 아무리 물을 부어도 차지 않는 법이거든요. 번은 족족 다 써버리면 결국 남는 게 없습니다. 가령 한 달에 300만 원을 번다면 받자마자 100만 원은 먼저 떼어 저축해 두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200만 원으로 알뜰히 살림을 꾸려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병이 나거나 집안에 큰일이 생겼을 때 쓸 돈이 마련되지요. 100만 원이 작아 보여도 오늘 100만 원, 내일 100만 원 모으다 보면 어느새 목돈이 됩니다. 정작 큰 돈이 필요할 때 여기저기 손 벌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 가면 친형제조차 이런저런 핑계로 발을 빼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러니 미리미리 스스로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둘째,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횡재를 꿈꾸지 마십시오. 옛말에 공짜 치즈는 쥐덫에만 있다고 했습니다. 일하지 않고 먹을 것만 바라서야 되겠습니까? 밤마다 잠도 안 자고 어떻게 하면 한몫 잡을까 궁리하고 길 가다 남의 장래 행렬을 보면 무슨 행운이라도 따를까 기웃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남의 집 초상 치르는 일이 무슨 내 복이 되겠습니까? 복이 된다면 그 집 자손에게 나가지요. 옛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손으로 번 돈은 집 안에 두지만 노름으로 번 돈은 마당에 두고 뜬구름 같은 횡재는 대문 밖에 둔다고요. 어쩌다 굴러들어온 돈은 들어왔다가도 금세 빠져나가 버립니다. 오직 제 땀과 피로 일군 돈이라야 쓸 때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아끼게 되는 법이지요. 그러니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 따위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셋째, 분수에 맞지 않는 바람을 좇지 마십시오. 이 나이쯤 되면 한 집안의 가장이요 한 사람의 남편입니다. 물론 사람 마음이란 한눈 팔고 싶을 때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를 겉과 얻을 것을 가늠해 보십시오. 어쩌다 마음 주는 상대가 생겨 모험을 한들 얻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며칠 어울리고 마는 일이지요. 그러다 그 일이 들통나면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아내는 정남이가 떨어지고 자식들은 아비를 우습게 봅니다. 아무도 내 집에 불을 지르지 않았는데 제 손으로 제 집을 태우는 격이에요. 그게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겠습니까? 욕심이야 누군들 없겠습니까만 그것을
기어 이 손에 넣으려 드는 것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넷째, 술자리를 줄이십시오. 이 나이에 술자리란 게 말이지요. 우선 돈이 듭니다. 평범한 백반 한 끼야만 원 안팎이면 영양가 있게 잘 먹고 일도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술자리는 몇만 원으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적게는 몇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이 들지요. 술자리라는 게 안주만 먹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술이 들어가면 건강을 해치는 거야.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거나하게 취하면 감정 조절이 안 됩니다. 요즘은 길에서 음주 단속에 걸리면 한순간에 몇십만 원이 날아갑니다. 술값 쓰고 벌금까지 무는 격이지요. 술 몇 잔 들어가면 말이 헛나가서 앞말과 뒷말이 어긋나 친한 사이끼리 다투는 일도 생깁니다. 술집에서 멱살잡이를 하다 못해 밖에서 보자며 흉기까지 휘두르는 일도 있어요. 사람들은 일 잘한다고 칭찬하지 술 잘 마신다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술 취한 사람을 두고 절대 점잖게 불러주지 않아요. 내가 예순이든 일흔이든 곤드레만드레 취해 비틀거리면 그저 저 취한 사람 소리나 듣지요. 마땅히 어르신 대접을 받아야 할 사람이 제 손으로 격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게 과연 그럴 만한 일입니까? 물론 동창 모임이나 옛 전우들과의 자리에서 옛 추억을 안주 삼아 한두 잔 기울이며 정을 나누는 거야 좋지요. 다만 즐기되 적당히 제때 멈추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보면 세상 모든 괴로움은 결국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 세 가지에서 비롯됩니다. 그 중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 다 탐욕에서 나온 것이지요. 아내가 있는데도 딴 사람을 바라는 건 정을 탐하는 것이고, 가진 게 있는데도 횡재를 바라는 건 돈을 탐하는 것이며, 술자리에 빠져드는 건 즐거움을 탐하는 것입니다. 탐욕은 우리의 적입니다. 수양할 줄 알고 헤아릴 줄 알고 따져볼 줄 알아야 제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탐욕에 끌려다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망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 나이쯤 되면 다들 점잖은 분들이니 제 말이 무슨 훈계나 잔소리로 들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저 조금 더 살아본 사람이 건네는 진심 어린 당부로 여겨주셨으면 해요. 우리 모두 평안하고 행복하게 처자식의 사랑을 받고 가족에게 존경받는 한 집안의 든든한 기둥으로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나이 드신 부모님이 마음속에 품고 계신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자식된 사람이라면 꼭 알아둬야 할 이야기예요. 그래야 부모님과 함께하며 그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자식된 처지에서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님은 이제 다 늙으셨으니 그저 편히 잡수시고 쉬시면 된다. 돈이 부족하면 좀 드리고 가끔 선물도 하고 이따금 안부 전화나 드리면 된다. 하지만 노인에게는 젊은 사람이 미처 헤아리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부모된 어르신들이 품고 계신 4가지 두려움을 자식들이 꼭 알아야 합니다. 첫째 두려움은 외로움입니다. 나이 든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외로움이에요. 사실 먹는 거야 두렵지 않습니다. 늙으면 뭘 먹어도 그만이지요. 밥 한 그릇에 나물 한 접시, 고기 2점이면 한 끼가 되고 차 한 잔이면 족합니다. 정작 무서운 건 홀로 외따로 지내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별 생각이 다 듭니다. 가만히 앉아 지난 날을 곱씹게 되지요. 평생 이 사람 저 사람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멀리 시집간 딸은 한 달이 가도 찾아오질 않고 가까이 사는 아들은 그저 하루에 전화 몇 마디 하고는 끊어버립니다.
나이 든 분들이 왜 그렇게 온갖 모임에 나가는지 아십니까? 노인정이며 시짓는 모임이며 민요 부르는 모임이며 요가 교실이며 심지어 권하지 않을 법한 이상한 모임에까지 기웃거리는 까닭이 바로 외로움 때문입니다. 어디든 사람이 모이는 곳, 누군가 불러주고 청해주는 곳이라면 그저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양심 없는 업체들이 이런 어르신들을 노립니다. 건강 강연이라며 불러 모아놓고는 강의 도중에 슬쩍 광고를 끼워놓고 약을 팔지요. 출처도 분명치 않고 품질도 형편없는 건강식품이나 살림살이를 비싸게 떠넘기는 겁니다. 사람 많은데 모이면 군중심리에 휩쓸려서 옆 사람 서너시 산이나도 하나 사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모든 게 결국 외로움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외로움 때문에 엉뚱한 사람과 정을 나누다 화를 입는 경우도 있어요. 아내가 손주를 봐주러 멀리 떠나고 홀로 남은 어르신이 외로움에 떠돌다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마음을 주었다가 돈도 잃고 사기도 당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 명심하십시오. 우리 부모님은 굶주림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가난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가장 두려운 건 외로움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외로움을 덜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이미 아실 겁니다. 자주 전화드리고 틈나면 아이들 데리고 찾아뵙는 거예요. 형편이 되면 가끔 부모님을 모셔다 손주들과 며칠 지내게 해드리는 것도 좋지요. 여기저기 여행 다니는 대신 아이들을 시골 할머니 댁에 며칠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어렵다면 적어도 매일 안부 전화라도 드리세요. 요즘은 영상통화가 되니 할머니가 손주들 밥 먹는 모습, 노는 모습, 공부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손주들 목소리를 들으면 부모님은 이웃에게 자랑하실 겁니다. 우리 자식들이 매일 저녁 영상통화를 해줘서 집에 앉아서도 손주들 사는 모습을 다 본다네 하고요. 둘째 두려움은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배 끼치는 걸 무엇보다 두려워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자식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정작 자기가 어려워도 내색하지 않아요. 자식이 돈은 좀 있으세요? 하고 물으면 아직 많이 남았다. 지난 명절에 준 돈도 그대로다 하시지요. 새 옷 한 벌 사드리려 해도 있는 옷도 다 못 입는데 뭘 점심 뭐 드셨냐 여쭤도 안 먹었다. 선물을 사다 드려도 비싸게 뭐하러 샀냐 돈 아깝다 하십니다. 몸이 아파도 병원 가기를 꺼리세요. 그저 집에서 약으로 버티거나 꾹 참고 견디시지요. 자식이 물어도 괜찮다. 좀 피곤할 뿐이다 하시다가 더는 견딜 수 없어 자식이 모시고 가면 의사가 왜 이 지경이 되도록 두셨냐고 합니다. 병원 가면 돈 들고 자식이 일이나 학업을 쉬고 간병해야 하니 그게 미안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자식된 우리가 이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그러니 돈 있으세요? 하고 묻지 마세요. 시골에 사시며 연금도 없는 부모님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저 알아서 챙겨드리고 알아서 드려야 합니다. 어떤 자식들은 돈을 드려도 아까워서 안 쓰고 모아두실 거라니까 현물로 챙겨드려요. 고기며 생선을 사다 냉장고에 넣어두고는 이거 사흘 안에 안 드시면 상해서 못 먹어요 하고 어거지로라도 잡수시게 하는 거지요. 옷을 사드릴 때도 지나가다 싸게 팔길래 샀어요 하고 시계를 사드릴 때도 학회 갔다가 받은 거예요 하고 둘러댑니다. 부모님이 자식에게 패 끼친다는 마음을 덜어드리려는 거예요.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우리 부모님은 자식에게 짐이 되는 걸 무엇보다 두려워하십니다. 셋째, 두려움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도리를 다 못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제 내가 눈을 감아도 세상에 진 빚을 다 갚아야 마음 편히 갈 수 있다. 아들은 장가 보내고 딸은 시집 보내 자식들이 가정을 이루고 손주를 안고 평안히 사는 모습을 봐야 한다는 거지요. 또 조상님 모실 곳을 마땅히 마련해 드려야 한다고 여기십니다. 그래서 아직 못다 한 일이 있으면 늘 마음에 걸려 하세요. 집안 제사 모실 자리를 못 마련했다. 조부모 산소를 손보지 못했다. 막내딸은 박사까지 됐는데 30이 넘도록 시집갈 생각을 안 한다. 이런 것들이 마음을 짓누르는 겁니다. 자식된 우리가 이 마음을 헤아려야 해요. 우선 부모님을 나무라지 마십시오. 별걸 다 걱정하셔요. 결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가려서 안 하는 거지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자꾸 그러시면 집에 안 와요. 이렇게 쏘아붙이면 부모님 걱정만 더 커집니다. 차라리 결혼하고 싶은데 짝을 못 찾은 거라면 덜 걱정하시지만 아예 안 하겠다고 하면 더 애가 타시는 법이거든요. 그러니 부모님의 걱정을 헤아려 풀어드릴 수 있는 건 풀어드리세요. 가령 아버지가 멀리 모셔진 증조모 산소를 조상님 곁으로 옮겨드리고 싶어 하신다면 형편이 닿는 대로 그 뜻을 이뤄드려 마음을 편케 해드리는 겁니다. 집을 손보고 싶어 하시면 다 고치진 못해도 조상님 모실 안방만이라도 손봐드리고요. 형편이 안 되면 솔직히 말씀드리세요. 아버지 뜻은 잘 알아요. 지금은 저희도 어려워 못해드리지만 앞으로 꼭 하겠다고 약속드려요. 그러면 부모님은 자식이 효심이 있구나 하고 안심하십니다. 당신이 못다 이루고 떠나도 그 뜻을 이어줄 자식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부모님은 세상 떠나기 전에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다 못할까봐 두려워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려움은 바로 죽음입니다. 부모님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이 들수록 죽음이 더 두렵고 더 걱정스러운 법입니다. 사실 그건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생명의 본능이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평소 건강할 때야 이제 이른이니 언제 가도 여한없다고 하시지만 막상 몸이 좀 편찮으면 더없이 불안해하세요. 병상에 누워 가장 두려워하시는 건 떠나는 순간 곁을 지켜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홀로 외롭게 가는 것을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생로병사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이치인 줄 알면서도 그래도 노인에게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연세도 있으신데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요. 같은 말로 그 두려움을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아버지, 이런 병은 누구나 다 겪어요. 마음 편히 잡수시고 잘 쉬세요. 의사 선생님이 100살까지 사시겠다던데요. 이렇게 말씀드리세요. 그러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십니다. 형편이 안 돼 곁에서 모시지 못할 때는 저희가 일 때문에 늘 곁에 못 있지만 이웃에 부탁해 뒀어요.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 주시기로 했고 저희도 5분, 10분이면 달려올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두려움이 한결 덜어집니다. 그러니 잊지 마십시오. 우리 부모님은 외로움을 두려워하고 자식에게 짐되는 것을 두려워하며 못다 한도리를 두려워하고 무엇보다 죽음을 두려워하십니다. 이 네 가지 두려움을 자식된 우리가 헤아려 함께 나누고 보듬어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는 길이요 곧 효도하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이 들어 자식이며 손주와 함께 살아갈 때 가정의 평화를 위해 삼가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하지요. 함께 사는 법도 평생 배워야 합니다. 나이 들어 자식, 손주와 한 집에 살게 되면 서로 부대끼지 않고 화목하게 지내는 법을 익혀야 해요.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나 자신도 마음 편히 지내려면 말이지요. 그러려면 다음 4가지를 삼가셔야 합니다. 첫째, 옛날 이야기를 자꾸 꺼내지 마십시오. 물론 옛 이야기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손주에게 옛날 옛적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야 좋지요. 하지만 부모로서, 조부모로서 자식을 자기 옛날과 견주는 일은 삼가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내가 네 나이 19에는 벌써 보찜 메고 집을 나가 벌어먹었다. 내가 너만 한 25에는 이미 장가들어 자식이 둘이었고 오토바이도 한 대 장만했다. 옛날엔 밥만 먹어도 다행이었다. 전기도 없어 호롱불 켜고 공부했다. 이런 옛날 이야기는 첫째, 자식이 알아듣지도 못하고 둘째, 은연중에 비교가 깔려 있습니다. 내 시절엔 그토록 고생하고도 다 이뤄냈는데 너희는 호강하면서 뭐가 그리 불만이냐 하는 속내가 비치는 거지요. 그게 자식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손주가 와 할아버지 시절엔 정말 다들 대단하셨네요 하고 감탄하는 일은 드물고 속으로 또 옛날 타령이네 하며 짜증내기 십상입니다. 옛날로 돌아가라면 정작 본인도 마다할 거면서 말이지요. 옛 이야기가 하고 싶으시면 동창이나 옛 동료, 같은 세대 사람들 모임에 나가 함께 나누세요. 그 시절을 함께 겪은 사람들과 호탕하게 추억을 나누는 거야 좋지만 자식, 손주 앞에서는 삼가십시오. 둘째, 잔소리하고 트집 잡고 나무라지 마십시오. 이건 비단 자식, 손주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도 누가 자기를 흉보고 잔소리하는 걸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늘 트집만 잡는 사람과 함께 사는 걸 생각해 보세요. 왜 이리 늦었냐? 왜 이리 지저분하냐? 왜 그렇게 목소리가 크냐? 왜 끼니를 제때 안 먹냐? 왜 그리 늦게 자냐? 걸을 때 발 좀 들고 걸어라. 운동 삼아 걸어다니지 왜 차를 타냐? 사소한 것 하나하나 다 참견하는 거지요. 더러는 젊어서 교사였거나 남을 가르치고 바로잡는 일을 하셨던 분들이 그 버릇이 남아서 그러기도 합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자식과 손주는 내가 가르쳐 바로잡을 학생이 아닙니다. 내가 보기엔 너희가 이렇게 사는 건 안 된다. 내 말대로 해라 하시는데 왜 꼭 어머니 뜻대로 살아야 합니까? 자식들은 자기 시대를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든 내버려 두세요. 아침을 거르든 말든 제 알아서 합니다. 다 큰 어른이고 직장 다니는 사람이에요. 늘 잠이 부족해서 출근 직전까지 자다가 부랴부랴 나가는 거지요. 출근해서 일하다가 커피 한잔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아침 일찍 일어나 밥 챙겨 먹어라 잔소리를 하십니까? 자기 건강은 자기가 챙길 나이입니다. 어쩌면 나보다 더 잘 챙길지도 몰라요. 저녁에도 그렇습니다. 요즘은 즐길 거리가 워낙 많아요. 아들은 이어폰 끼고 축구 중계를 보고 며느리는 또 제 일을 하고 아이들 공부에 방해될까봐 각자 제 방에서 지내지요. 그런데 다 같이 거실에 모여 앉아 텔레비전이나 보며 도란도란 얘기 좀 하자. 왜 다들 제각각 흩어져 있냐 하지 마세요. 노인은 옛날 드라마를 보고 싶고 아이들은 그게 안 맞아서 제 휴대폰으로 영상을 봅니다. 세대마다 취향이 다르고 즐기는 방식이 다른 법이에요. 억지로 한자리에 붙들어 앉히려 하지 마세요. 노인은 노인대로 보고 싶은 걸 보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보게 두면 됩니다. 그러니 잔소리하지 말고 트집 잡지 말고
내 식대로 살라고 자식을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셋째, 바깥 세상 이야기를 집에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더러 이런 버릇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동네방네 온갖 소문을 다 꿰고 계시지요. 동네 찻집에 잠깐 앉았다 오면 어느 집 며느리가 외국 갔다 오더니 부자가 됐다더라. 어느 집 아들이 잘 나가는 줄 알았더니 이번에 사업이 망했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한 보따리 들고 오십니다. 남이 어디서 뭘 하든 나와 상관없는 일은 내버려 두세요. SNS에서 봤으면 그냥 보고 마는 거지 거기에 굳이 모진 댓글을 달 일이 뭐 있습니까? 꼴 좋다 평생 잘난 척 하더니 말년에 저 꼴이네 하고 모진 말을 쏟아내봐야 정작 그 글을 봐야 할 당사자는 보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댓글을 보고 이 사람 무슨 안이 맺혔나 남 잘 안 되는 게 그리 고소한가 하고 여길 뿐이에요. 내가 그 처지였다면 더 나았으리란 법도 없는데 말이지요. 그러니 세상 일은 세상이 알아서 하게 두고 남의 일은 들어도 그저 흘려보내십시오. 집에까지 끌어들여 자식 손주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지 마세요. 물론 교훈이 될 만한 이야기라면 나눠도 좋습니다. 가령 어떤 아버지가 자식을 너무 닥달해서 아이가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기사를 봤다면 아들에게 이렇게 일러줄 수 있겠지요. 얘야, 아이마다 공부하는 방식이 다르고 타고난 그릇이 다르단다. 그저 여건을 만들어주고 제가 힘닿는 데까지 하게 두렴. 명문학교 못 가면 보통 학교 가면 되지. 너도 옛날에 시골 학교 다니다 대학 잘 갔지 않니? 너무 몰아붙이지 마라. 이렇게 우리 가정에 보탬이 되는 이야기라야 나눌 가치가 있는 겁니다. 좋은 소식은 또 나눠도 좋아요. 남쪽 지방에 어떤 농부가 큰돈 들여 외국까지 가서 새 작물 기르는 법을 배워왔는데 그 덕에 수익을 몇 배로 올렸다더라 하는 이야기 말이지요. 우리도 새로운 기술을 배워 살림의 보탬이 되게 하자는 격려가 되니까요. 그런 이야기는 환영입니다. 하지만 험담이나 불행한 소식 따위는 집에 끌어들이지 마세요. 손주들이 할머니는 왜 늘 안 좋은 이야기만 하시냐고 할 겁니다. 넷째, 입만 열면 돈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며느리든 아들이든 딸이든 사위든 벌이가 얼마고 어떻게 쓰는지는 그저 알아만 두시면 됩니다. 자식이 넉넉하면 기뻐해주고 어려우면 제가 알아서 헤쳐나가게 두세요. 도와줄 형편이 안 되면 그저 잠자코 계시는 게 낫습니다. 낡은 훈계는 꺼내지 마세요. 버는 족족 다 쓰지 마라. 부부가 서로 다독이며 모아야 한다. 번 돈은 다 아내한테 맡겨라. 이런 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정말 재정관리를 배우고 싶으면 인터넷에 강좌가 넘쳐나요. 굳이 집에서 내가 일러줄 필요가 없는 거지요. 집안 어른 말은 안 들어도 인터넷에 나오는 젊은 강사 말은 곧잘 따르거든요. 안 듣는 자식 붙들고 헛고생할 까닭이 뭐 있습니까? 뭘 좀 사면 비싸다. 돈 이야기만 나오면 한마디 거드는 것 그만하세요. 그저 얘야 너무 헤프게 쓰지 말고 어려울 때를 대비하렴 한마디면 족합니다. 집집마다 사정이 다른 법이니까요. 연금이 몇 년째 안 오른다고 나라 탓하며 푸념하는 것도 부질없는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연금 문제는 다 절차와 연구를 거쳐 정해지는 거예요. 의견이야 낼 수 있지만 앉아서 평생 바쳐 일했는데 연금 몇 푼으로 어찌 사느냐고 신세 한탄해봐야 주머니가 두둑해지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만 또 노인네 신세 탈령이네 할 뿐이죠. 그러니 푸념은 접어두십시오. 형편대로 아껴 쓰고 몸 건강하면 일해서 살림을 보태면 그만입니다. 함께 사는 데는 눈치도 필요합니다. 나는 솔직한 사람이라 생각나는 대로 말한다. 다
너희 잘되라고 하는 소리다 하지 마세요. 말하기 전에 헤아려야 합니다. 이 말을 왜 하는가? 누구에게 하는가? 상대가 듣고 싶어 하는가? 그저 속 시원하자고 입이 근질거려서 내뱉는 말은 삼가야 합니다. 더구나 자식 앞에서는요. 잊지 마세요. 우리와 자식은 한 세대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대 차이란 천지 차이예요. 문화를 즐기는 방식부터 세상을 보는 눈까지 우리가 귀하게 여기던 가치를 요즘 젊은이들은 더는 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는 안정된 직장, 정년 보장되는 자리를 으뜸으로 쳤지요. 어디 가서든 나 정년 있는데 다닌다고 자랑하는 게 낙이었고요.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안정보다 대우를 봅니다. 지금 직장이 월급 더 주는 곳이 있고 해외 연수 기회도 있고 승진도 빠르다면 미련 없이 옮겨가요. 평생 한 직장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몇 번씩 직장을 옮기는 게 예사예요. 우리는 한 가지 일을 평생 했지만 이제는 안정이 그리 중요한 게 아닌 거지요. 그러니 우리 가치를 자식에게 들이밀어 강요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식은 답답해하고 집안 공기가 편치 않아집니다. 그리고 그 손해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 돌아와요. 자식들이야 바깥에 나가 일하며 기분을 풀 때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가정이 전부거든요. 남은 생을 의지할 곳이 가정인데 그 가정이 편치 않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 우리도 한 사람의 구성원으로서 몫을 다해야 합니다. 바깥에 온갖 잡동사니를 집에 끌어들여 쌓아놓고는 집이 왜 일이 좁으냐 한탄하는 일이 없도록 말이지요. 마지막으로 나이 들면 절대 남에게 빌려주어선 안 될 5가지를 말씀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화를 자초하지 않으려면 꼭 새겨두셔야 할 이야기예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착하게 살아라,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라 하는 가르침을 받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가 되면 아무리 부탁해도 빌려주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첫째, 내 이름과 명성을 빌려주지 마십시오. 은퇴하셨으면 연금 받으며 편히 지내시면 됩니다. 기력이 되면 소일거리 삼아 일에 용돈벌이를 하거나 자식 손주를 돕거나 아니면 건강 챙기며 가족과 즐겁게 지내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그 나이에도 명예욕을 못 버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름도 거창하고 길어서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인지도 모를 그런 회사의 대표 자리를 맡으시는 거예요. 본인은 평생 노래만 했거나 교사였거나 사무직이었던 분이 그 분야를 전혀 모르면서 말이지요. 상대는 이렇게 꼬드깁니다. 아무 일도 안 하셔도 됩니다. 실무는 저희가 다 합니다. 그저 이름만 올려주세요. 가끔 손님이나 기자응대만 해주시면 매달 사례비를 두둑이 드리겠습니다. 그 솔깃한 액수에 혹해서 덜컥 이름을 빌려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 일은 모르는 겁니다. 멀쩡히 굴러가던 회사도 어찌 될지 모르지요. 정직하게 운영하는 회사도 있지만 사기를 치거나 법을 어기는 회사도 있어요. 그런데 서류상 대표는 회사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법적으로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탈세를 했든 사기를 쳤든 고발을 당했든 가장 먼저 불려가는 게 대표예요. 그때 가서 사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이름만 빌려준 겁니다. 해봐야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대표 자리는 왜 맡았냐, 매달 사례비는 꼬박꼬박 챙기지 않았냐는 비웃음만 사지요. 그러니 탐욕에 휘둘려 알지도 못하고 손쓸 수도 없는 일에 내 이름과 명예를 빌려주는 일은 없도록 하십시오. 둘째, 노후 자금으로 떼어둔 돈을 빌려주지 마십시오. 누구나 이 나이가 되면 노후를 위해
따로 떼어둔 돈이 있게 마련입니다. 일상에 쓸 돈, 자식에게 줄 돈, 여기저기 보탤 돈이 있고 그 중에 노후 대비로 남겨둔 돈이 있지요. 노후라는 게 그저 앉아 지내며 온갖 병치레를 하는 때 아닙니까? 더는 일도 못하고 수입이라곤 연금뿐인 연금조차 없는 분은 그마저도 없는 시기지요. 그래서 평생 모은 몇 척을 저축해 두고 그 이자로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게 바로 노후 자금이에요. 그 돈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빌려주지 마십시오. 자식의 친한 친구가 와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익이 아주 좋습니다. 투자해 주시면 연 30%를 드리겠습니다. 100을 맡기시면 바로 30을 이자로 드리고 원금 100은 그대로 갚겠습니다 하고 꼬드길 수 있어요. 그 솔깃한 말에 욕심이 동해서 이거 수지 맞는 장사구나 싶어 노후 자금 통장까지 헐어건넸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이 잡혀갔다, 부도났다, 회사 간판 내리고 빚쟁이들이 몰려든다. 부부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른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제야 땅을 치고 울어본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세상은 그저 어리석어서 당했다고 할 뿐이지요. 친형제에게 빌려주는 것도 신중해야 할 판에 하물며 남이겠습니까? 노후 자금만큼은 누구에게도 빌려주지 마십시오. 셋째, 집이나 땅을 빌려주지 마십시오. 무엇이든 빌려줄 때는 임대료를 받아야 하고 정 빌려주더라도 반드시 문서를 남겨야 합니다. 그저 인정에 끌려 빌려줬다가 화를 입은 경우가 한둘이 아니에요. 빈집이 한 채 있는데 형편이 딱한 친척이 도시로 나와 막이라며 지낼 곳이 없다기에 안쓰러워서 그냥 여기서 지내라며 임대료도 안 받고 들어와 살게 했다고 칩시다. 피부친이 그러려니 했는데 사람 마음이란 언제 변할지 모르는 법입니다. 눌러앉아 살다가 막상 내보내려 하면 좀처럼 나가질 않아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다른 데 구하면 비워드릴게요. 하고는 차일피일 미루지요. 내가 깡패를 불러 쫓아낼 수도 없고 모질게 굴 수도 없으니 그야말로 인정 베풀다 제 발등 찍는 격입니다. 땅도 마찬가지예요. 사두고 놀리던 땅에 잠깐 오토바이 수리나 세차 좀 하게 해달라기에 허락했더니 처음엔 천막을 치더니 어느새 벽돌로 가건물을 올리고 밤에 지킬 사람이 있어야 한다며 아예 살림집을 짓고 에어컨까지 답니다. 어물어물하는 사이 제법 번듯한 집이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땅을 팔아야겠으니 비워달라 하면 그새 어떻게 수를 썼는지 자기 명의로 등기까지 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나이에 기약 없는 소송이며 송사에 매달릴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마음도 약해질 대로 약해진 터에 피부치며 친척과 낯 붉히며 다툴 수도 없고요. 그러니 집이든 땅이든 함부로 빌려주지 마십시오. 넷째, 부동산 권리증을 빌려주지 마십시오. 집문서를 빌려달라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사업하겠다며 언제까지 꼭 갚겠다, 사례도 하겠다고 하지요. 같은 직장 사람이라 믿을만하다 싶어. 그래, 집문서밖에 없지만 사업 미천이 필요하다니 빌려주마. 부디 조심해서 하게 하고 건넵니다. 예, 걱정 마세요 하며 넙죽 받아가지요. 그런데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나면 남의 돈이 손에 들어온 순간 사람 마음에 욕심이 동하는 법이라 갚기가 싫어집니다. 그러다 어디론가 종적을 감춰버려요. 가령 내 집이 3억인데 그걸 담보로 2억을 빌렸다 칩시다. 만기가 됐는데 그 사람이 갚질 않으니 은행에서 우리 집으로 곧 상환일이다. 갚지 않으면 부득이 조치하겠다는 통지가 날아옵니다. 계약서에는 이미 기한 내에 못 갚으면
집문서에 딸린 집을 압류해 경매로 넘긴다고 분명히 적혀 있지요. 결국 빌려준 돈을 메우려고 내 집이 경매로 팔려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집문서 권리증만큼은 절대 빌려주지 마십시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나이 들면 꼭 지켜야 할 5가지. 첫째는 내 이름과 명성, 둘째는 노후 자금으로 떼어둔 돈, 셋째는 집과 땅, 넷째는 부동산 권리증입니다. 이것들만큼은 기를 쓰고 지키셔야 해요. 누가 나를 인색하다 욕한들 어떻습니까? 야박하다 소리 듣는 게 인정 베풀었다 화를 입는 것보다 100번 낫습니다. 먼저 마음 상하더라도 나중에 좋은 게 좋게 넘어갔다가 두고 마음 아픈 것보다 나은 법이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의 삶에 관한 다른 이야기로 또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